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가을 기온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다만 오늘도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계절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경기 동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소나기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전남 동부 남해안에, 오후까지는 제주에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5에서 2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3.1도, 대전은 21.5도, 대구는 20.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 30도, 광주 30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환절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모로코 강진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 때문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모로코를 향한 애도와 지원 의사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모로코에서 이렇게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AP, 로이터 통신 같은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요. 이 모로코 내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번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2,012명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 8일 밤 11시 11분쯤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쪽 약 71km 지점 아틀라스 산맥 지역에서 규모 6.8로 발생을 한 것인데요. 지진에 인근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주민이 대거 희생됐고 19분 뒤에는 규모 4.5의 여진까지 이들을 덮쳤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1900년 이후 이번 진원지로부터 반경 500km 이내에서 5.0 이상 지진만 9차례 있었을 뿐이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진은 마라케시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1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역이 120년 만에 강력한 지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120년 동안 지진이 없으니까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를 더 악화시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진원과 발생 시간, 지진에 취약한 건물 구조들도 여러 악조건이 겹친 탓에 대규모 참사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은 아틀라스 산맥 18.5km 지하에서 발생했는데 상대적으로 진원이 지표면에서 가까운 상황이라서 파괴력이 더 배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시민들이 잠들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는 밤 11시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빠른 대피와 구조가 늦어져서 이 사상자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인근 지역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붉은 진흙벽돌로 지어진 점도 이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모로코 당국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실종자 구조를 하고 수색 작업에 나선 상황이지만 대부분 피해 지역의 지형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끊기거나 막힌 상황이라서 구조 작업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진앙지 인근에서는 주민들까지 나서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워가면서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 볼 때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저게
지구촌 어느 곳에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구조 작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우리도 필요하면 또 도와드려야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건물주입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 수가 최근 5년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임대인이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이 연평균 1,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로또 당첨만큼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이제 건물주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임대인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136명이었는데요. 2,415명이었던 5년 전과 비교해서 약 30%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이 총 2,71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2021년 기준 미성년자 임대인이 3,136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54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연평균 1,748만 원가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참 힘 빠지죠. 힘 빠지죠. 네. 이게 이들이 보유한 건물이 뭐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이에요. 맞습니다. 미성년 임대인 대다수가 상가 임대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1년 미성년 임대인 3,136명 가운데 상가 임대인이 2,820명이었습니다. 이들 평균 연 임대 소득이 1,770만 원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주택 임대인인 미성년자는 144명이었는데 이들의 임대 수익은 평균 1,528만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당수가 미성년자의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혹시 탈세라든가 편법 증여, 편법 상속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 증여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증여겠지. 그 애가 벌어서 하겠습니까? 아니, 벌어서는 뭐 네. 건물 살 수 없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상속세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상속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증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절세 내지는 탈세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걸 유심히 잘 들여다봐야 되고 차제의 증여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네. 부작용이 많거든, 사실. 아마 많을 겁니다. 네. 모르는 부분도. 그럼요.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 배달 의무입니다. 승강기가 고장나서 고객에게 조금만 내려와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한 배달기사의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배달을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배달원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건데요. 배달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이런 손님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연세가 있는 배달기사가 배달을 갔다가 겪은 일을 대신 전하면서 손님과의 실랑이가 담긴 녹음본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녹음본에서 배달기사는 주문한 손님에게 엘리베이터 고장이네요. 조금만 걸어서 내려오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손님이 그래서요 9층으로 올라와 주세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기사는 다른 데도 배달 가야 하는데 걸어서 언제 거기까지 가냐라고 불평을 했지만 손님은 재차 9층으로 올라와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손님하고 배달 기사 간의 실랑이가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된 실랑이가 이어지니까 배달기사가 화가 나서요. 이 음식 반납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무슨 엘리베이터 고장인데 올라오래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베이터 고장인데 그걸 알면서 시킨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럼 좀 내려와 주면 되지. 무조건 올라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따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손님도 화가 나서 신고하겠다. 저 몰랐는데요. 몰랐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올라오라는 게 오히려 말이 된다. 그게 배달원의 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러서지 않은 건데요. 글쓴이는 물론 어르신 말투가 좀 불친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갖고 올라와라. 다짜고짜 신고한다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씁쓸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 글에 대해서 네티즌들,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 고장난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몰랐다고 하면 오히려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받자고 3,000원에서 4,000원 받자고 9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냐라고 하면서 배달 기사를 옹호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배달이 수월하고 편한 상황이면 배달비를 깎아주느냐, 배달비 내는데 당연히 문 앞까지 올라와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배달 기사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글쎄 이게 어느 한쪽이 맞는지 어느 한쪽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말이 옥신각신하다 보면 이게 감정 싸움이 돼서 감정을 서로 건드리면 이제 거기서 답이 없어요. 맞아요. 서로 막 거의 원수지간처럼 돼가거든요. 아이고 이런 게 또 있구나. 만약에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때 내가 배달 음식을 시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9층이고 이러면 4층쯤에서 만나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 정말 모르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바나나입니다. 어린 시절 바나나 굉장히 값비싼 고급 과일이었던 게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송이 다 사지 못하고 한두 개씩 잘라서 판매해서 그걸 사 먹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여겼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바나나가 지금은 흔하게 우리 식탁에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지만 5년 내에 필리핀산 수입 바나나를 지금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바나나는 일단 맛도 좋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할 때도 저는 바나나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 과일 중 하나가 바나나인데 앞으로 더 저렴해진다니 이거 좀 솔깃하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한국과 필리핀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산 바나나에 부과하는 이 수입 그 관세, 그러니까 세금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가격이 더 싸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필리핀산 바나나가요, 무려 23만 4천여 톤입니다. 수입액만 따지면 한화로 2,75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통조림과 같은 조제 파인애플에 물리던 36%의 관세도 7년에 걸쳐서 서서히 없애는 그런 방안이 체결이 되면서 필리핀산 통조림 파인애플도 앞으로는 좀 더 저렴하고 맛있게 또 편하게 식탁에서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나나 너무 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어렸을 때는 이거 정말 귀했거든요. 값도 너무 비쌌고. 네. 야, 바나나가 이렇게 돼요. 야, 여기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허주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박수림 씨, 이민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이 정부가 꼽은 주요 기업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생이라고 합니다. 이 나 혼자 잘 되면 좀 좋겠지만 오히려 이 실질적으로는 동반 성장할 때 이윤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 함께하면 혼자 시장을 주도할 때보다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윤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뭉쳐야 큰다. 이 상생으로 성공한 우리 기업들입니다. 네, 기업도 그렇지만 골목 상권도 마찬가지죠. 골목에서 한두 개 가게만 잘 되는 것보다 골목 전체가 그냥 들썩들썩하면 대부분 잘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상생으로 성공한 기업,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 중에 하나죠. K사의 사례입니다. 자, 그동안 그 농산, 축산, 수산물 시장이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추기 어려워서 너무 생산이 많으면 판매가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2021년부터 K사의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령 쌀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해에는 쌀을 시세보다 30% 싸게 할인해서 고객에게 선주문 후 생산하는 방식으로 팔거나 쌀막걸리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서 재고가 남지 않게 돕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법성포, 못난이 굴비, 강원도 한우 정육 등 전국 50여 개 특산품이 판매가 됐는데
2년 만에 누적 거래액이 2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마디하면 20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농축수산물이 아깝게 버려질 뻔한 거. 그러니까요. 수급 조절에 실패해서 버려지는 농작물 보면 정말 마음 많이 아팠었거든요. 농민들도 애써 키운 농작물들이 이렇게 폐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값받기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그 올해 5월부터는요 제품군을 100만 송이 꽃은 피고 자 꽃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자, 꽃은 뭐 졸업이나 입학 시즌 그리고 뭐 가정회대 같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판매 물량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K사가 꽃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생산자를 직거래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겁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화를 사니까 판매량이 증가하고 판매자는 수익성이 느는 효과를 가져왔죠. 자, 올해 화훼 농가 도끼 판매 전에는 준비한 10만 6,500송이 생화가 매진됐습니다. 그러니까 화훼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이용자와 상생하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였고요. 또 다른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 화약 제조업체로 창업한 후에 지금은 제조와 건설 등 이 다양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H사의 사례입니다. 이 H사는요, 평소 이 협력사 관리에 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 설 명절에는 협력사의 이 자금 운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금 1,100억 원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합니다. 협력사의 유동성 개선을 돕기 위해서 저금리 상생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금전적인 보상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임직원 중에 추천을 통해서 선정된 핵심 종사자에게는 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1,0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그 직원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더 잘하죠. 그리고 또 이제 협력사 관리에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선물을 하기도 했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 H사의 이 방산과 ICT를 담당하는 기업체는요, 2009년부터 우수협력사 발굴에 나섰는데요. 올해 3월에는 이 우수협력사 15곳을 선정을 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푸드트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15개 기업 1,200명의 임직원에게 분식 세트와 음료를 제공하고요. 푸드트럭이 가지 못한 곳에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선물했습니다. 이 푸드트럭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에 나선 협력사를 응원하고자 올해 처음 진행됐는데요. 이 협력사 측은 이 즐거운 서프라이즈라면서 이 H사와 앞으로 신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진짜 즐거운 서프라이즈네. 딱 와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네. 저런 깜짝 선물은 너무 기분 좋고 사람을 붐업시키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기업 사례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강 기업 중에 하나죠. P사의 사례입니다. 자, P사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환경과의 상생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폐기되는 그런 자원을 최소화하고자 부산물 자원화에 도전했습니다. 자, 부산물 자원화란 쉽게 말해가지고 철강 생산 공정을 하고 남은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농업 비료나 시멘트 원료 등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P사의 부산물 자원화율은요, 98.3%에 달했고요. 2차 전지 소재 계열사의 경우에는 98.9% 재활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는 또 다른 또 음식으로 재탄생하잖아요. 네. 보니까 이게 철강의 콩비지네요. 이 부산물을 그러네. 새롭게 활용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콩비지의 예를 잘 드신 것 같아요. 이 철강 부산물도 콩비지만큼이나 쓰임새가 많잖아요. 그래서들 많이 사용하는데 부산물을 재활용한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어촌마을 곳곳에 조개 껍데기 같은 이 폐각류들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맞아요. 있어서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데요. 네. 이 자연 경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 악취나 식수 오염까지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P사가 이를 이 제철 부원류에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어촌마을에서 오랫동안 방치했던 폐각 90만여 톤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41만 톤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정부가 꼽은 이 산업과 기업의 키워드가 바로 수출과
상생인데요. 앞으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이 상생 경영을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야, 저거 아주 잘 됐네. 그냥 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 거를 쓰레기였죠. 저렇게 재활용해서 환경에도 좋다니까. 네. 저런 걸 개발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팍팍 줘야 된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영상들을 좀 모았습니다. 차차차 글로벌 핫클릭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요. 네. 이 강도를 잡은 운전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우연히 길을 주행하다가 이 강도를 붙잡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다소 과격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로 함께 에콰도르. 가시죠. 자, 길을 걷던 한 여성이 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고 달려듭니다. 훔쳤어. 바로 그때 이 상황을 목격한 운전자가 받아버렸어. 이걸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멋있어. 네, 이 오토바이를 힘겹게 일으키는데 다시 한번 저렇게 들이받습니다. 왜? 야, 결국 도둑은요, 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오토바이 가방도 세우고 돌려놓고 도망가는데 오토바이 이번에는 움직이네. 후진으로 쫓아갑니다. 저렇게 쫓아가면서 너무 위험하다. 이 도둑을 끝까지 쫓아갔다고 어. 합니다. 와. 이야. 저렇게 후진으로 쫓아가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네. 운전 실력이 대단하고. 부인 아니었나? 아니었습니다. 오, 지나가던 행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이 트럭 운전자는요, 여성이 안전한지를 또 확인했다고 야. 하고요. 와. 다행히 이 피해자와 이 트럭 운전 모두 안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난당한 가방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도둑을 잡긴 잡았는데 너무 이게 과격하다. 살짝 이게 도둑을 걱정을 해야 되나 싶은 게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는데 후진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차로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저희 도둑 걱정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에콰도르에 있는 SNS에 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고요. 또 차량을 운전한 남성에게는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 운전자가 당시에 벌어졌던 이 사건에서 찌그러진 차 사진도 공개를 그러네. 하면서요. 피해 여성이 내 가족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또 네. 그리고 강도를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저 이제 좀 교훈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도둑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혼쭐이 났고 났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조금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저게 이제 다른 나라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저래도 만약에?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우리나라에서 저래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강도를 잡은 거는 참 잘한 건데 네. 그 잡는 방법, 강도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로 다른 사람을 친다? 이거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자동차는 얼마나 위험한 물건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이 안 다쳤으니 망정이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교훈을 주는 거는 좋은데 저렇게 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갔을 텐데 경찰에 신고하면 그 저기서 차에서 내려서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 차로 그냥 앞을 막는 정도면 막고 못 도망가게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치면 안 직접 되고. 부대지 말고 위협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야, 다음 영상은요? 네, 다음 볼 영상은 이 바짓가랑이 잡고 빌다가 훌러덩. 이게 뭐지? 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이 여성이요. 또 한 번의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안 봐도 알 것 같아. 네, 무슨 일이었는지 이번엔 중국으로 함께 가시죠. 중국.
네, 중국 저장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무릎을 꿇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오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봐주세요. 이 여성의 애원에도 남성이 화가 났는지 단단히 소리가 나다가 바지가 내려. 어머 어떻게? 좀 용서를 크게 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지를 다시 올려주려고. 내려버리게 됐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애정 아니. 싸움 하는 거. 어머, 뭐야? 계속 저러네. 어머. 왜 그러는 거예요? 애정 싸움을 커플이에요? 아, 이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렇진 않고요. 이 알고 보니까 스쿠터를 몰던 이 여성이 신호 위반을 하다가 이 차와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차주에게 약 한 뭐 36,000원 정도의 돈을 쥐어주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데 지금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제가 볼 때 저거 합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요 절대 합의는 없다면서 끝내 여성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구경꾼들은요 차주가 끄떡도 않고 화를 내다가 속옷 차림으로 화내는 모습까지 보니까 웃음을 참지 못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 여성이 또 그 바지를 올려주는 모습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막 주섬주섬 올려주는데 거절하잖아요. 아, 그 장면도 저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리꾼 중에서는 저 정도로 이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신호 위반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애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아까 합의금을 뭐 얼마? 36,000원 정도. 그걸로 합의가 될까 싶은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합의를 할 때 있잖아요. 상대방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뭔지 좀 알아보죠. 네, 상황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바지까지 내리면서 합의를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성추행이잖아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합의는 정말 요원해지고요. 아, 보통 이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이게 형사 합의 그 부분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 이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거나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그만큼 중요해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형사합의를 할 때 저렇게 무릎 꿇고 빌고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거나 맞아. 내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선처해줘야지 하는 마음에 처벌 불원서에 자세히 보지 않고 사인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원칙적으로 별개의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모르고 그냥 합의를 다 해줘버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거나 보험사의 보험금에서 이 받은 형사합의금 공제하고 합의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내가 알고 그런 거 다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명해줬다고 하면 그거는 뭐 진짜 선처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르고 서명해줬다가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벌불원서에 꼭 이 합의는 형사합의금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할 때도 이렇게 좀 알고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좀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볼 영상의 제목은요. 이 보소 나도 달리고 싶소입니다. 네? 뭐가 보소, 나오나? 나도 달리고 네, 도를 달리고 싶은 건 비단 인간만 아닐 텐데요. 이 한 운전자가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는 이 동물을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제 미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메리카 미국. 자,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보소 보이시나요? 소를 태웠나? 이 사람 대신 집채만한 소가 타 있습니다. 이야, 나선형뿔로 유명한 와투시 황소인데요. 이야. 이날 오전 경찰은 웬 차가 소를 태우고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송아지 정도일 줄 알았는데 경찰도 1톤짜리의 이 황소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집니다. 이야. 야. 아, 저도 모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소네요. 아니 아니, 크기도 거의 자동차만한데? 미국이 땅덩이가 넓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긴 소도 한데 크네. 저 소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아니 이거 저런 사건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도요. 이 오랫동안 경찰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하면서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이 황소는
60대 남성이 직접 키우는 반려동물이었다고 야, 합니다. 네, 운전자가 소를 태우려고 이 조수석 앞 유리를 떼고 직접 어머. 개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애정이 심지어 이 운전자는 무려 7년간 소를 태우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경찰은 이 남성에게 적용할 법률을 좀 고민하다가 이 큰 덩치와 뿔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남성에게 경고를 주고요. 집으로 좀 돌아가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야, 참 별별 일이 많이 생기는 이 미국에서도 이건 정말 흔치 않은 네.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었나 봐요. 그러면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아이고, 조수석에 황소를 이것도 태우고 안 갔다. 될 어떻게 것 되는 같아요. 거예요? 네. 쏘라도. 우리나라에서 황소는커녕 반려견도 옆에 그냥 태우면 안 안 되죠. 됩니다. 맞아요.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반려견이 막 창문 내다보면서 네, 굉장히 막 귀여운 모습 보이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만약에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려견이 막 이렇게 달려들 수도 있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나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려견은 가족이잖아요. 네. 영유아처럼 대하면 됩니다. 영유아는 카시트에 태우잖아요. 똑같아요. 반려견도 카시트에 세우거나 전용 케이지를 담아야지 그냥 놔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게시트인가요? 알겠습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소식을 잘 들었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자,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이 남편을 공유하자. 불륜녀의 뻔뻔한 제안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남편을 공유하다니요. 자,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 이재용 님이 하고 뻔뻔한 내연녀 역할은 예인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호시탐탐 내 남편을 탐내던 그 여자. 처음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의 차였습니다. 낯선 여자의 흔적이 내 남자의 차 곳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보, 여기야. 얼른 타, 얼른 타. 여보, 나 데리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왜 머리카락? 여보, 이거 너무 긴데? 30cm 좋게 넘어 보인다? 내 건 아니잖아. 당신 혹시 가발 쓰고 다녀? 뭐야, 이거 머리카락이 아이, 뭐야? 그 눈이 그렇게 밝어. 그거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잠시만. 립스틱 이것도 뭐야? 레드 3호? 나 핑크 1호만 쓰는데? 이것들이 뭔지 당장 브리핑 좀 해볼래, 자기? 아니,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예인 알지? 예인이. 응? 우리 회사에서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온 거지. 비가 왔지. 맞아. 비 왔었어.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까지 내가 바래다 준 거야. 근데 그때 떨어졌나 봐. 아주 버벅버벅 된다. 걔는 그렇게 칠칠받아서 어떡하니, 정말. 아무튼 당신이 부하 직원까지 신경 쓰느라 애쓴다, 진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자기 여기 전화 온다, 자기야.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김 부장님한테 온 건데? 내가 스피커폰으로 해줄게, 자기야. 여보. 제발 받지 마. 네. 자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내 립스틱 자기 차에 두고 왔나 봐. 이따 올 때 갖다 줘. 자기야. 어머, 김 부장님 목소리가 되게 여성스럽게 바뀌었네? 그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 자기? 우리 부장이 원래 아무한테나 자기야 그래. 여보, 내 정말 맹세하는데 바람 피우고 절대 아니야. 이게 뭐가 아니야, 딱 걸렸어. 모든 게 다 들통난 상황에서도 바람은 아니라고 따박따박 웃기던 남편과 그 여자. 답답했던 저는 결국 불륜녀를 만나서 직접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저기요, 그쪽이 장애인 씨? 제 남편 보고 저기요 했던 그 장애인 씨? 불륜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우길 거예요? 아니, 몇 번을 말해요? 불륜은 당신 남편 뺏을 때나 그런 거지. 나는 당신 남편 뺏을 생각이 아예 없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솔직히 재홍 씨 같이 좋은 남자를 당신 혼자 독차지하는 건 그건 양심에 안 찔려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당신 남편이랑 저랑 같이 남편을 공유하면서 사이좋게 살자고요. 알겠어요? 이게 뭐라노? 공유라니. 지금 내 남편은 쉐어하자 이거야 지금? 네. 그런데 그게 왜요? 아니, 혹시나 당신 남편 공유할 생각 없으면 말하세요. 제가 맘만 먹으면 그냥 재홍 씨 확
뺏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머, 나 지금 협박 당한 거야. 나 그런 거야. 나 지금 그런 거야. 혼란스러워. 세상에 어이가 없었어. 아니, 공유주택, 공유자동차, 별별 공유 서비스는 다 들어봤어도 남편 공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놓고 남편을 만나겠다는 이 황당한 불륜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싫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예, 공유하자고 불륜녀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 맞아? 네, 이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이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공유할 만한 것들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결혼 10년 차인 아내 A 씨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내는요, 남편 직장 동료인 유부녀 B 씨와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가정을 좀 지키고 싶었던 이 여성 A 씨는 고민 끝에 남편을 한번 한편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대신에 내연녀 B 씨에게 연락을 해서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말고 불륜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연녀도 그때는 알겠다고 흔쾌히 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불륜이 아니다 하고 딱 잡아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불륜했다는 거 인정했네요. 근데 인정하고 또 안 만나겠다 동의까지 했잖아요. 네, 제가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 실제 당사자들의 합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네. 만나겠다 아하. 약속하잖아요. 네. 제가 그 뒤로 안 만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고 만나는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네. 거의 대부분 앞에서 했던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참. 맞습니다. 이 내연녀의 약속은 그저 말뿐이었다고 하고요. 아내한테 들킨 이후에도 남편과의 만남을 계속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결국 내연녀에게 연락해서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부터 이 내연녀가 본심을 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을 그냥 나랑 공유하자. 이대로 두면 이혼까지는 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자신의 제안을 안 받으면 남편도 뺏고 그리고 애들도 아빠를 잃게 될 거다 이러면서 아내를 또 도발까지 했습니다. 야. 진짜 뻔뻔하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때 잘못했다고 싹싹 빌 텐데 당연하죠. 오히려 남편을 공유하자 아니면 남편을 빼앗겠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당당함이네요. 협박, 거의 협박인데 내연녀의 이 발언 때문에 아내가 더 분노했겠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 아내는요, 내연녀를 찾아가서 결국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말다툼 뒤에는 몸싸움까지 이어져서 경찰까지 충돌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은요,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됐고 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 명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 남편 한 명 때문에 아내와 내연녀가 육탄전을 벌이고 벌금까지 냈습니다. 이 남편은 그때 뭐 하고 있었대요? 아유, 그러니까. 어이없네요. 아니 근데 공유는 없던 일이 됐어. 그러면 남편은 둘 중에 한 여자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전 부인한테 갈까, 부인한테 갈까, 부인을 아니면 해야죠. 내연녀한테. 오. 나 내연녀한테 갔을 것 같아. 느낌이 막 그래. 맞습니다. 맞아. 네, 남편은요, 내연녀 B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좀 회복하려던 A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네. 얼마 후 남편은 집을 나갔고요. 아하. 역시 집을 나왔던 B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던 B 씨는 이 A 씨의 남편에게도 이혼을 좀 요구하면서요, 빨리 이혼하려면 경제적 지원을 끊어야 한다,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견딜 수 없었던 아내는 결국 B 씨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륜을 들키면 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뭐 죄의식 같은 거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더 뻔뻔해졌어요. 적반하장 막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커플 아주 그냥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네. 가만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생일을 바쳐가면서. 근데도 네. 불구하고 남편도 그렇고 또 불륜녀도 그렇고 오히려 적반하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속심리가 뭐길래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일어나. 대개는 이런 일을 딱 버리고 나서는 본인들도 내심 불편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런 불편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치 화를 내듯이 자기가 당당하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왜 너무 부끄럽거나 이럴 때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이건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자존심, 남아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보인데 이건 사실 불륜을 넘어서서 한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그 행위 앞에 이런 뻔뻔함은 저는 도를 넘은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내가 참다 이제 그 상간자 소송을 했어요. 네. 법원의 판결은 어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 판결이 있더라고요. 공유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연녀 소송을 하면은 내연녀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 그럼 아내도 좀 이제 수그러들어가지고 이제 조정으로 이제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끝까지 이제 뻔뻔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적반하장으로. 그럼 아내가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도 뭐 남편을 공유하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반성을 안 한다고 해서 위자료 3천만 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지점에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내도 이혼을 결심을 했다 쳐요. 이혼을 결심을 하면 내연녀하고 이 남편이 동거를 하면서 우리 집안이 함께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하거나 아니면 빼돌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분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이거 문제되잖아요. 그럴 이럴 수 때 어떻게 해야 있죠. 돼요? 그게 사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날 수 있는데 재산까지 이렇게 그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증여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소비하고 탕진해버린다든가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그런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항목이지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공평을 기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대법원에서 혼인 생활 중 외도한 배우자가 과도하게 재산을 이전했을 때 재산 분할에서 이 기여도 비율상에서 좀 불이익한 내용을 판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이 내연이한테 수천만 원 넘는 돈을 증여를 하고 엄청난 금전을 같이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1심에서 5대5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이게 2심에서 5.5대 4.5로 아내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외도한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아이 저건 드라마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이 저건 영화니까 그렇지 이러는데 그 법이 알고 싶다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보면 이게 현실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런 경우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런 경우 뭐 이해 못지않게 또 충격적인 일들을 두 변호사님이 또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황당한 실화, 이인철 변호사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한테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토킹으로 불륜이 드러난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40대 이제 유부녀와 이제 어떤 남성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한 1년 가까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만남이 지속되니까 이제 여성이 좀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좀 그만 만나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남성이 이제 안 만나주면 남편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협박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참 불륜은 시작하는 것도 뭐 문제지만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그냥 무작정 날 쫓아오거나 뭐 이러면 스토킹 처벌법 처벌을 받지만 여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좀 악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이제 관계를 정리하면 안 만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구질구질하게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만나달라 안 만나주면 이 딸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안 되겠다. 이제 가족에게도 해를 끼칠 걸 염려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래서 협박죄와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 사람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런 일이 이게 있었군요. 질척거리는 건 둘째치고 사실 이렇게 불륜이라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한 만남이니까 맞아요. 이런 떳떳하지 못한 이 상황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신고도 못하고 이러니까. 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륜 관계를 악용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또 있다고요? 더 놀라운 일이 얼마 전에 또 벌어졌습니다. 아, 참. 40세 차이 나는 불륜 엄마는 아시니? 라는 60대 불륜남의 협박이라고 합니다. 40세 차이가 나는 불륜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20살 20대 여자친구와 부정한 사이로 만난 60대 유부남의 사건인데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서 협박하고 폭행까지 가했던 사건인데 유부남의 협박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본인이 유부남이면서 또 불륜 관계면서 불륜을 미끼로 자신의 이 내연녀를 협박을 한 거예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이때까지 나랑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런 말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이별을 통보를 했더니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보니까 무슨 이런 걸 만났나 싶네요, 진짜. 더군다나 60대가 20대를 대상으로 불륜도 웃기지만 거기서 이 어린애를 협박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웃긴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밝혀지면 자기도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협박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가했어요. 여자친구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머리를 2번 밀치고 이렇게 그런 폭행을 가해서 심지어 이거 폭행 행위로 2번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고 하고 여자친구 집에 몰래 찾아가서 이 주거 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이 실형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질까 봐 무서워서 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떳떳하지 못한 유의가 때로는 더 큰 올가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세대 간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네. 지난주에 첫 선을 보인 코너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라떼족, 뭐 기성세대 이런 점에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기성세대라기엔 너무 젊잖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즘 세대에 가깝잖아. 네. 근데 정작 박수림 씨랑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안 나잖아. 다 이해하잖아. 공감하잖아. 네. 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맞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성세대 대 MZ세대 구분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말하면 듣고 답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올해도 위협적인 태풍 소식이 많았습니다. 만약 태풍이 온다고 부하 직원이 태풍 연차를 쓰고 회사에 출근을 안 했다면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1번, 태풍 온다고 출근을 안 해? 이해가 안 된다. 2번, 자기 연차인데 뭘 아무 상관없지.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2번. 2번. 어머! 저는 다 이번이요. 민주는 좀 봐봐. 몇 살이야? 우리 2번인데 네. 내 연차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냐. 저는 그건 터치할 내 연차 내가 이유가 없을 것 쓰라고 같아요. 있는 게 연차고 또 내가 그렇죠. 원할 때 쓰는 게 아니, 자유가 어느 정도나 태풍이 오는지 이렇게 토네이도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 글쎄 그 정도 태풍에 서울 거주자가 회사를 안 온다? 그 안전을 위해서라면 연차 써야죠. 연차니까. 그냥 안 나오는 게 연차 쓰겠다는 건데. 저희는 약간 직업 특성상 이 태풍이 오면 태풍이 현장으로 가까이 나가자. 가야 되거든요. 기자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태풍 때문에 연차를 썼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저기 같은 건가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안 가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결국 가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그럴 가야 때는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1번 같기도 아니 근데 한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네. 근데 아마 1번을 고르신 분들이 기성세대, 그죠? 네. 2번을 고르신 분들이 MZ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뭔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 두 세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좁히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곧 20살이 되는 아들이 무리한 걸 사달라고 해서 고민이란 한 어머니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아들을 키우는 5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수시에 붙어서 수능 걱정 없이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뭐 좋은 일이긴 하죠. 그래서 저도 입학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글쎄 저희 아들이 차를 사달래요. 학교랑 집이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인데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멀다는 거예요. 이제 갓 20살 되는 애가 차라니. 제가 젊었을 땐 대학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은 오렌지족 같은 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오렌지족인지 뭔지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고
원룸 얻어서 월세 4년치 내는 것보다는 차가 더 경제적이니까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로 좀 알아볼까 했더니 또 그거는 싫다더라고요. 중고는 싫고 경차도 안 되고 자기가 받은 최신 중형차가 좋대요. 가격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사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안 좋게 볼까봐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너무 쉽게 가지게 해줬다가 어릴 때부터 겁만 드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이 돼요. 20살 되면 최신 중형차 사달라는 아들 사줘도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참. 네. 그거 사주지 마세요. 아니, 나중에 돈 벌어서 자기가 사면 되는 거고요. 아유, 그리고 그 소중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 대학생 1학년, 2학년 요때 그 학교 주변에 골목골목을 다니고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차를 사줘버리면 차를 사주면 달리고 싶은 거고 달릴 때 옆에 누구 앉히고 싶은 거고 앉히고 딴짓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나. 안 돼. 네. 그러구나.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사주지 마세요. 저도 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차를 샀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유지비라는 게 있고 뭐 보험, 수리비, 뭐 기름값 이거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차는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이재용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여자친구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친구 개인 기사가 되는 겁니다. 나 좀 데리러 와줘. 데려다줘. 아, 이게 돈이 더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유지비. 유지비. 이게 뭐 세대 상관없이 대동단결이네요. 이런 일이 없는데 아주 대동단결인데 아니 뭐 저는 우리가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 그 어머니 말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문장이 있어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때는 대학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은 오렌지족 같은 애밖에 없다.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렌지족. 오렌지족들은 다 아시죠? 예, 아이. 오렌지족 오랜만에 듣는 얘기네. 어. 수립 정도 나이 아니에요? 네, 69년, 뭐 70년, 뭐 이런. 수림 씨 표정 오렌지 참 모르겠어요. 아 이제 명품 벨트 뭐 고급 옷 입고 다니고 멋진 차 끌고 다니면 오렌지족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때. 네. 그랬었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오렌지. 아, 네. 저는 사실 오렌지족을 직접 제가 뭐 그렇지. 본 세대는 아니에요. 네, 저도 저는 사실- 말은 들어보긴 했는데. 저희는 뭐 다이아몬드나 금수저 이런 말이 그렇죠. 우리 때는 아. 세는데 이거의 시초격인 거니까 저도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그때 당시에 약간 문화적 뭐 현상이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직접 체감은 못했거든요. 오렌지족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누나가 준비했잖아요. 자, 추억 소환해 보겠습니다. 오렌지족 그때 그 시절 추억 소환해 주세요. 온통 외국어인적인 간판 속에 한껏 멋을 낸 토탈 패션의 젊은이들 벤츠나 포르쉐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현란한 색깔의 스포츠카도 등장합니다. 저런 차들이. 아주 오, 모델 스타일 봐봐요. 그리고 저때 유행처럼 저 친구들이 들락달락했던 카페가 있고. 남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오렌지를 건네준 거예요. 오렌지를 건너줘요? 아저씨들은 술 마시라. 같은 입장이에요. 다섯 가지 유형의 이른바 수입 오렌지족은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정문과 후문에 내놓았습니다. 우리 때야. 맞아. 저분들이 50대야. 저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이러고. 아우. 근데 저 때가요. 네. 왜냐하면 저 때까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대학생들 해외 여행 자율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를 못 나가요. X세대. 근데 그 뒤에 제가 졸업할 때쯤 됐나? 그때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해외 여행을 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제 다음 세대 정도부터가 오렌지 세대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해외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자칫 방종으로 가는 친구들이 생겼고 집안에서 용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는 친구들이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돈을 흥청망청 써가면서 막 다녀요. 그러니까 대개는 부유한 집 자제들이었고 그렇죠. 이 친구들이 또 차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보다는 카드나 수표를 막 짝짝 긁고 다니는 이런 세대들이었죠. 아니 그러면서 하루에 뭐 수백만 원씩도 썼다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9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이 1,400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 그 월급이 100만 원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채 안 됐는데 오렌지족들은 그냥 진짜 하루에 그 술값으로 월급을 다 써버립니까? 그러니까 말들이 많았죠. 오렌지족 이건 아니다. 근데 이거 계속 오렌지족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이름에 좀 어원이 좀 다양하다고 하던데 뭐가 좀 있나요? 뭐 야타족은 아시죠? 야타. 이거 있죠. 네. 근데 우리 야타족은 어원을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오렌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바나나가 진짜 비쌌잖아요. 90년대에는 오렌지가 들어오면서 오렌지가 또 비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 비싼 오렌지, 요 상징성을 가지고 오렌지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때 우리 미국에 오렌지가 한참 많이 나는 그 캘리포니아주 쪽에서 한인타운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LA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한인타운들에서 있다가 한국에 온 아이들 혹은 그쪽에서 유학을 잠시 하다가 돌아왔던 아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가 있다 해서 일명 오렌지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나이트클럽 참 오래간만에 나오는 얘기네요.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왜 옛날은 오렌지가 비쌌는데 오렌지 안주를 시키면 그 오렌지 안주를 마음에 드는 여성 혹은 남성이 갖다 주면 파트너가 된다. 헌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족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세 번째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럼 딱 보면 저 사람 오렌지족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은 친구들이에요. 해외물을 먹었어. 그리고 여기에 머리 이렇게 그때 기억나는데 약간 포마드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니고 걔네들이 하는 헤어스타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산 같은 데 이렇게 이런 거 딱 부대면 이러면 되는데 읍스 영어를 아니 꼭 왜 읍스 좀 나는데요. 읍스 이러는데 읍서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네. 양복인데 힙한 양복 좀 이렇게 멋진 거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꼭 차키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읍스 하면서 또 미제보다는 유럽제, 그러니까 프랑스산, 이태리산 이런 거하고 향수를 그 있어. 걔네 지나다니면 이렇게 탁 진한 향이 나. 네, 맞아, 그런 게 맞아. 있었어. 괜히 막 오랜만에 만나면 야 반갑다 이게 아니라 What's up? 악수가 아니고 이거 하고 읍스. 오렌지족들이 즐겨 찾는 그런 일본식 뭐 노바다야끼 주점 같은 것도 있었고 놀이보다가 달랐어요. 참. 그리고 예전에 그 있잖아 빰빠빠빠빠빠 테크노 걸으면서 그 락카페 있었잖아. 술병 들면서 혼자 왔어요? 빠빠빠빠 나랑 같이 오는 놀래? 와 이런 거 있잖아. 락카페도 유행했었어요. 거기 많이 갔었어요. 참 본인이 많이 놀아본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어머니가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뭐 가진 집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소비를 절제시키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괜히 어설프게 흉내 내다가 얘가 괜히 겉멋만 들까 싶으니까 왜 옛날에 오렌지족에 대한 일종의 아류로 옛날에 낑깡족이라고 있었어요. 맞아. 지금 우리가 금귤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또 낑깡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낑깡족 될까 봐 그게 약간 우려가 되시는 거죠. 낑깡족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였어요. 낑깡족은 또 뭐예요? 낑깡족? 동생이 모르는구나. 그래 언니가 준비했잖아. 자, 낑깡족 그 시절 낑깡족 소환해 주세요. 한 달에 용돈은 얼마나 쓰세요? 200만 원이요? 300, 400 정도 씁니다. 프라이드차에 기껏해야 10,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한낱 촌스러운 낑깡이나 깽족에 불과합니다.
오렌지족을 흉내내는 아류쯤으로 봐야 될까요? 낑깡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 뭐 낑깡족 하면 아무래도 아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 생각나야죠. 첫째, 가짜 명품, 짝퉁 들고 다니고요. 두 번째는 내 차는 없어. 그러니까 렌트카 쓰이는데 그러니까 번호판이 하허호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한 경제력을 갖지 못하면서 욕망은 크기 때문에 따라쟁이로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큰 욕망의 그 족속들을 우리가 또 낑깡족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저도 보니까 이 기사를 좀 보니까요. 이 오렌지족이 나온 문화로 야타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렌지족이 번화한 밤거리에서 이 고급 스포츠카, 뭐 승용차를 몰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야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야타 이거 안 해. 야타. 약간 건방지게요. 야타. 그래, 야타. 그리고 야타족이 등장하니까 이제 뭐 나타도 되어 있는 나타족도 있고. 나타도 되어. 먼저 차에 타고 있겠다 해서 먼타족도 나타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보니까 수입 오렌지족은 사양한다 뭐 이렇게 적어놨던데 수입 오렌지족은 또 뭐예요 이것도? 그게 일종의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거죠. 해외의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살던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때 익숙하지 않았던 이 복장이나 행동들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 놀이공원 같은 데서는 이런 사람들을 입장 금지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리스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냐면 이를테면 말꼬랑지 머리를 한 남자. 그리고 한쪽만 귀걸이한 남자, 우리말을 일부러 서툴게 하는 사람, 뒷주머니에 미국 여권 찌르고 다니는 사람들, 영어 반 우리말 반 섞어가면서 외급 고급차 타고 다니는 20대 이런 5 유형을 아우러가지고 일명 수입 오렌지족이다 해서 입장을 금지시켰던 그런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었던 거죠. 웃기다 진짜. 그리고 약간 이 오렌지족이 가져왔던 뭐 마약이나 범죄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당시 경찰도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오렌지족이나 야타족이나 이들에 대한 뭐 인식이 좀 안 좋았던 거는 결국 이런 좀 과소비 또 이런 부분 때문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전에는 저런 애들이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재벌 뭐 2, 3세 뭐 이런 정도로 정말 잘 사는 그 특수층, 특권층 여기에 편향돼 있었는데 저게 대중화된 첫 번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많아졌어 우리 사회에. 그래서 걔네들이 압구정동이나 뭐 이런 쪽에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보인 거야 우리 눈에.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아버지 잘 만나서 어머니 잘 만나서 저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보기에 정말 눈꼴신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됐죠. 근데 우리가 오렌지족 이야기하다가 오늘 사연자를 또 저희 놓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등하교 2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살이 차를 사달라고 한다. 중고차나 경차는 안 되고 최신 중형차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차는 무조건 중고차입니다. 무조건 중고차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다 그냥 낯설고 잘 못 쓰러지고 또 긁히고 주차하다가 뭐 엉망되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엔 새 차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경우도 우리 다들 경험하잖아요. 차를 산다 만다도 문제지만 산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첫 차는 중고차라고 강력히 외칩니다. 저도 그러니까 등하교가 2시간 거리라 너무 힘들다는 거 그건 변명 같고 본인이 뭐 자기가 받은 최신 중형차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 차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 거리 멀다 이거는 변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할 때는 아버지 차 그냥 한번 이렇게 가지고 나가보는 거예요. 여자친구 생기면 아버지 차도 이렇게 타고 조심조심 이렇게 가면서 생생내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런 거지. 그게 이쁘지. 그러니까요. 근데 첫 차를 타던 시기도 사실 20살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후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차 탄 게 저는 장교로 군대를 갔었으니까 근데 그 월급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때 지금 이제 단종됐으니까 얘기하자면 티코라고 있어요. 알죠. 요만한 조그만 차 있어요. 아유, 그걸 새 차를 제가 모아서 샀는데 그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럼요. 그거 타고 그냥 막 빨빨거리고 온 동네 다녀요.
약간 그 그런 기억이 첫 차에 납니다. 대한 기억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이 첫 차에 대한 감동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차에 대한 감동이 엄청 남다르죠. 저희가 처음에 프라이드 팝 그 빨간색으로 중고차를 처음으로 샀는데 운행을 하다가 오른쪽 문이 떨어져가지고요. 이거 붙들고 한쪽으로는 운전하고 이런 일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아침에 딱 차를 가지러 나갔더니 오른쪽 그 사이드 미러를 누가 발로 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너덜너덜해진 거를 청테이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게 찬지 아니면 이게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몰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참 옛날이옵니다 진짜. 진짜 맞아. 옛날 기억들 다들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럼요. 그 첫 차에 대한 그 추억이 워낙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이 얘기에 또 이렇게 흥분하고 공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오렌지족부터 첫 차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솔루션 뭔지 한 번씩 다 들어볼까요? 네. 자, 판넬을 준비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No. No. 강렬한데. 네. 그냥 무조건 너 그러면 또 애가 빗나갈까 봐. 네. 그 차를 네가 나중에 저 돈 벌 때 살 수 있게 조금씩 차 적금을 들어줄게. 그러면 그거는 너 차 사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럼요. 그렇게 하고. 맞아. 네. 지금은 네가 그 차를 못 사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대학생 때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네가 경험할 수 있는 저도 부분을 그래요. 놓치면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르면서. 이 풋풋한 대학 이 초년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아이, 그럼. 재밌거든.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괜찮은 여학생 후배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선배님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니면서 알바도 하면서 자기 돈 조금씩 모으고 있는 모습 보면 부모님이 또 중고차를 사주지 않겠어요.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새 차 사면 또 그때 그 기분 또 달라지거든요. 처음부터 새 차 사는 건 저도 진짜 강력히 반대해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약간 저도 안 사준다인데 그래도 저도 대안을 좀 해야 되니까 네. 2시간 동안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유였잖아요. 네, 차 사달라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월세로 가서 거기서 이 대학교 근처, 라이프를 근처. 아, 그것도 괜찮아. 더 그냥 제대로 그냥 즐겨라. 월세는 어쨌든 내가 해줄 테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면 그 학교 근처에서 사는 게 돈이 더 들 수도 더 드는데? 돈 더 들어. 네, 어쨌든 차를 안 태워야 되니까. 차는 안 된다. 네. 뭐 월세를 살면 여자친구는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는 자기가 부모가 반대해도 전 차를 사고도 남을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알바를 했든 뭘 하든지 간에 대신에 저는 뭐 굳이 2시간을 매일 왕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나머지 기름값이나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싹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문제 없이 탈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연수도 하고 필요한 준비를 탄탄히 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 이렇게 자동차로 영업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조금 폭넓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그렇게 지하철 타고 안 다녀도 돼. 거기 자취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자는 거야. 하는 이 친구 집 하는 이 친구 집 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 방탕해져. 그런가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그 사연에는 빠졌지만 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너 대학 가면 내가 차 사줄게.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학생이 그 아들이 당당하게 자꾸 차를 사달라고 그럴 때는 뭔가 잊지 있어서?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근데 요즘 애들 중에는 대학교 1학년부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을 또 봐야 되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도 이런 사례가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2시간의 거리를 왕복한다는 건 매일 왕복하는 건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자식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뭐 늘 평생 우리에게 걱정거리긴 합니다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중고차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좀 길러줘야 돼요. 누가 와서 내 차는 뭐 외제차 무슨 5야. 아유. 나는 지하철 7호선이야. 내가 더 우와, 세. 뭐 최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더 길어. 막 그럼 내 거 얼마인지 알아. 딱 이런 자존감. 아유 참 라떼는이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업무도 할 수 있잖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황금역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동행축제는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 250여 곳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2,200여 곳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소비 촉진 행사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첫 주는 이제 맛집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고요. 두째 주는 이제 지역 축제와 연계된 지역 경제 행사를 하고, 셋째 주는 추석절을 맞아서 추석 선물 기획전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전통시장과 연계된 판촉 행사나 장보기 행사,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금역 동행축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지 모르겠어요. 네, 낮 동안에는 30도를 내면서 오늘도 꽤나 더울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